뉴욕 지역의 인문학 모임 술포지엄과 팟캐스트 미주 한인 우리 세상이 만난 웨비나 미우새 술포지엄 첫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미주 한인 우리 세상의 진행을 맡고 있는 커네티컷의 박성윤입니다. 네, 일단 오늘 오신 분들 소개를 간단히 하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강인호 선생님. 예, 저는 강인호입니다. 오늘 목욕 딱 하고 목욕 제기하고 이 앞에 섰습니다. 예, 뉴욕의 박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뉴욕 맨하탄에 있는 도서울 박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NC 김기정님. 예,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열심히 자영업을 하면서 이 철학은 무엇인가, 과학은 무엇인가 가끔 쉬는 시간에 생각하는 김기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NC 유문조님. 예, 안녕하세요. 예, NC의 노스캐롤라이나 유문조입니다. 이렇게 배울 기회가 돼서 너무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성종민님. 예,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살고 있는 성종민입니다. 이렇게 좋은 모임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뉴욕의 염동준님. 뉴욕에 있는 염동준이라고 그럽니다. 영어 이름은 그냥 피러염이고요. 예, 이렇게 만나봐서 반갑습니다. 네, 애틀란타의 최규희님. 안녕하세요. 아틀란타 최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뉴저지의 정성신님. 안녕하세요. 뉴저지 테너플라에 살고 있는 정성심입니다. 이렇게 좋은 모임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뉴욕의 나성수님. 안녕하세요. 뉴저지의 나성수입니다. 모두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뉴욕의 송효정님. 책을 읽고 생각하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삶의 의미와 또 소중한 가치들을 발견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미우새와 술포지엄이 만났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예고했던 대로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로 뉴욕의 술포지엄에서 활동하시는 강인호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강인호 선생님이 발표하실 때 어떤 질문이나 코멘트 같은 것이 떠오르시면은 채팅방에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동감 있게. 왜 유튜브 라이브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리고 따로 우리들의 질문 토론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때 또 말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질문 토론 시간이 끝나고 오늘 참여하신 분들의 나도 한마디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책을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안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책이나 또 오늘 발표 내용 중에서 인상 깊은 구절이나 문장 정도를 발런티어리하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이따가 또 갖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이크를 강인호 선생님께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강인호입니다. 여러분 저 뷔페에 가시면은 음식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음식이 많은데 그거를 가서 음식이 많다고 해서 그 첨가하는 사람들은 물론 잔뜩 해서 그냥 잔뜩 싸놓고 먹긴 하지만은 자주 가는 사람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서 먹습니다. 이 토마스 쿤의 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은 이게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면 그 내용들이 다정히 쓰여져 있지만은 본래 그 로지컬 포지티비스무스라고 하는 그 이 논리 실증주의 학파가 있었어요. 근데 사라졌지만은 비트겐슈타인하고 버트란트 러셀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워진 학파인데 그 학파가 만든 이 백과사전이 있었습니다. 그 United Scientific Encyclopedia라고 하는 백과사전의 한 난으로 이거를 출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분석 철학 백과사전의 내용이죠.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책은
그 분석 철학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 때문에 결국은 분석 철학 자체도 나중에 와해가 되고 이제는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시카고 유니버시티에서 다시 출판을 했는데 그 백과사전에 실려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을 하고 또 도식화되고 또 언어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함의된 언어를 사용했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비록 본문 내용을 한 170페이지 그리고 후기까지 합하면 200페이지밖에 안 되지만은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뭐 뷔페 가서 먹는다 생각을 하고 이 압축된 거를 다 소화해서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렇게 이제 핑계를 일단 딱 대면서 제가 선택적으로 어떻게 인문학적으로 쉽게 하려고 강연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고르면서 정선한 이야기들이니까 보기 좋게 도식화도 했고 또 그림을 그려서 여러 가지 이해를 돕는 그런 그 방법이 강의다. 자, 제한된 시간 안에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한 꼼수다. 근데 이 꼼수는 저도 꼼수를 부리지만은 이 토마스 쿤 자신도 꼼수를 부렸어요. 구조적으로 파악한다. 내용은 굉장히 큰데 그 방대한을 400년 동안의 이야기를 다 하려니까 이 사람도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제목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제목도 멋있죠. 이 책은 우리가 참고한 책은 50주년, 발간 50주년의 기념으로 출판된 책인데요. 여기에 인트로덕션을 쓴 이안 해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이안 해킹의 인트로덕션이 또 유명합니다. 이 토마스 쿤을 이해하는데 가장 객관적으로 좀 빼하게 소개를 했다 하는 그런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인문학적으로 보는데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특히 어떤 관점이냐, 이것은 토마스 쿤의 지식이론이다.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는 지식이론이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 보여준 이 인용문은 로버트 웨스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건데 이 사람이 어디다 얘기한 거냐면은 The Essential 그 텐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토마스 쿤의 책인데 역시 그 토마스 쿤이 오래전에 강연한 것들을 모아서 The Essential Tension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거기에 표지에다가 이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No one who studies his writings will come away unchanged.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그 쿤의 책을 공부한 사람은 unchange한 상태로 변하지 않고 떠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come away 하는 사람이 없다. unchange한 상태로 떠나는 사람이 없다. 자, 많이 듣던 이야기죠. 이렇게 말은 표현하지만은 자,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의 전반적인 그 소개는 아까 해드린 거고, 자, 오늘 말씀드린 이 과학혁명의 구조, 왜 또다시 과학혁명의 구조를 읽자는 것이냐, 그동안 여러 번 읽어왔던 그 이야기를 많이 듣고 다 아는 거 아니냐. 제가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들이 과학혁명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사람도 그렇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그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다. 정작 누가 얘기하면 아주 의시 얘기는 했었던 생각을 하면은 뭐 딱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아무튼 그런 제목인데 이 책의 제목은 정말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야,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이 제목, 이게 얼마나 멋지고 웅대하고
매력적인 형이라는 것은 답답한 일, 참 이 멍청한 현, 벗어날 구멍이 없는 그런 위기의 현실을 때려 부수고 확 버리는 그 우리가 바라는 현실로 만들어버려. 이게 혁명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혁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어떤 보편적인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로 구조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제목으로 쓴 책이다. 라는 느낌이 제목 자체에서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목 자체에 꼼수가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 느낌 때문에 솔깃하게 책장을 이렇게 넘겨보고 싶게만 만드는 그런 이 책입니다. 자, 이 제목이 주는 매력 때문에 이 책은 반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지니고 고장에 타입니다. 바로 그 매력을 느끼고 저도 20년 전에 이 책이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라고 생각하고 덥석 웬걸 첫 페이지부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문자로 시작되고 이게 도무지 이게 뭔지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문장을 좀 읽어야 되는데 여기 이 아이콘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이네. 가득 차고 있는 걸 보니까 아무리 짜고 이 조짜도 이게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덮었습니다. 짧게 그 어떤 것만 읽고 그냥 됐다. 패러다임 시프트다. 그래 패러다임 전환이다 하는 말로 족하다 하는 생각을 해서 그동안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빨도 자국도 못하고 그냥 덮어버렸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은 여우가 이 저 높이 달려있는 포도를 보고 야 저건 분명히 신포도가 틀림이 없어 라고 말했던 심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먹음직스럽긴 하지만 따먹을 수 없었던 포도. 그게 바로 이 책 과학혁명의 구조가 아니었나 그렇게 고백을 드립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저는 아마 그때만 해도 굉장히 젊은 나이 때문에 힘들었지만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읽으시면서 이 정도는 뭐 괜찮다 하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넘어오셨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즘 세상에 정말 예전 같지 않지 않습니까? 뒤숭숭하고 답답하고 갑갑한 천지 모두가 이 갑갑하고 또 모든 게 곤두박질 치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터지는 그리고 코비드-19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게 되니까 야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현 어떻게 하는 거지? 인류에게 갑자기 불어닥친 이런 현상은 아마도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재앙적 현상을 예고하기라도 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이런 현상이 극복될 수나 있는 것이나 한가? 라는 어떤 근본적인 두려움과 공포와 위기감을 느끼게 되니까 한동안 상당히 실제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고민을 해봤을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잊혀졌던 그래서 책장에서 이 책을 사연이 눈에 띄었죠. 그래서 딱 이렇게 펼치게 되니까 다시 그 어떤 이 가슴 뛰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됐습니다. 한때 야 바로 저거다. 이 지금 바로 이 현실을 이겨나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대부분 가운데 이 최첨단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과학일 텐데 이 과학이 이뤄낼 수 있는 현실은 분명히 혁명적이고 앞으로 이 답답한 것을 바꿀 그런 것인데
그 과학적인 혁명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냐 하는 생각이 스쳤던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취지에서 이 책을 다시 꺼내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20여 년 전에 악몽이 되살아나긴 했지만 그것도 되게 어려운데 이젠 약간 좀 자신이 붙었던 게 그동안 제가 읽고 접했던 과학 분야에 대한 이해라면은 이제 충분히 이 책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좀 그동안 이제 좀 갈고 닦았다 이거죠.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차분하게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예전에 느꼈던 그 기대와 감격이 다시 살아나면서 한 줄 한 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정말 다시 뛰는 가슴을 가라앉히면서 차분하게 집중하며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읽히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자, 토마스 쿤은 누구냐? 여기 아주 멋진 그 호랑이가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데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기는 걸까? 한 인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그가 무슨 말을 남겼는가를 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토마스 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 사람이 1922년에 태어나서 1966년에 죽었다 하는 정도면 되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남겼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걸 요약을 해서 이번에 그 어떤 말을 남긴 것이냐, 어떤 말을 남겼길래 이렇게 토마스 쿤의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계속 회자되고 있는 것인가. 자, 첫 번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말을 남길 것 가운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주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역사 기록학적인 혁명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쉬프트나 이런 거는 잘 기억을 하는데 이 말은 잘 기억하지 못해.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야. 인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Historiographical Revolution. 이거 저기 광주 Historiographical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상과학, 노멀 사이언스가 뭐냐 하는 것이 또한 핵심 개념이고, 이 과학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인데, scientific community라고 하는 말, 이것이 또 꼭 우리가 알지 않으면 전체 맥락상 이해를 못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또 변칙과 위기, 그리고 또 패러다임 전환,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이미 잘 아는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말, 그리고 또 하나는 비교 불가성. 제가 이 말을 번역하기 위해서 한국어로 번역된 것들을 쭉 보니까 참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상하게 번역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 incommensurability라고 하는 말.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이게 본래 수학에 나오는 용어였는데 일반 용어에서 수학적인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는데 한국말로는 이게 부적절하다 해가지고 제가 최규희 교수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이게 어떤 게 내가 이거 임시로 비교 불가성이라고는 했는데 이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 그거 괜찮겠네요. 말씀을 드려서 이제 안심하고 여기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비교 불가성이라는 말, incommensurability, 이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다 연관돼 있어요. 그 다음에 혁명을 통한 진보, 우리가 이 말을 딱 들으면 정말 가슴이 뜁니다. 이야, 이 진보라는 게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 걸 전제하고 딱 얘기하고 있는 이 책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그런 개념이 뭔가? 또 하나는 여기서 우리가 잊기 쉬운 말들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이 본질적인 긴장이라는 말이 파묻혀 있고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질적인 긴장이라는 말이 뭐냐? 그래서 이 8가지 개념을 통틀어 가지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삼고 전체 흐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구조를 이루냐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그 기본 우리의 인식 방법이라는 거죠. 이 책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왼쪽에 보면은 이게 책의 순서 아닙니까? 쭉 여러분 책들 내용들 보면은, 근데 전체 구조는 이게 책의 순서로 한다면은 이렇게 옆에 오른쪽으로 간단하게
또 이렇게 이 도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단계가 구조의 배경적인 요소를 서문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론에서는 이 역사 기록학적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 전체 책을 기록한 것이냐, 바라본 관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앞에서 소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학 정상 과학으로의 과정이라고 하는 첫 번째 그 세컨드 섹션에서는 패러다임 전 단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과 다양한 이론들의 등장들을 어떻게 역사학자들이 바라봤고 묘사를 해왔고 그것을 구술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정상과학, 변칙과 위기,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혁명이 이루어지는데, 혁명의 안에 혁명에 대한 그 본성이 뭐고 필연성이 뭐냐 하는 그 9편, 9 섹션, 거기에 나온 얘기가 전체 9편에서부터 13편까지가 다 혁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후기에서 다시 5년 뒤에 이 발간한 5년 7년 뒤죠. 이 내용이 무엇을 얘기하는 여러 가지를 다시 언급을 하고 있고 수정도 하고 있고 보완하고 있는데, 거기서 최종적으로 언급된 한마디 내용은 뭐냐?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공동자산이다. 이거 지식은 몇몇 사람들의 어떤 영웅적인 사람들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노벨상 탄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이거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사실은 이 과학 공동체에 속한 것이기도 하고 그것은 곧 인류에 속한 것이기도 하다는 그런 의미로 후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체 체계 구조 이런 것을, 이 체계 구조는 그렇다 하고, 이 제가 이런 그 뷔페에서 보여줄 상차림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보는 거는 상차림은 이런데 내가 내 접시에 딱 담은 거는 뭐냐, 그런 겁니다. 딱 이렇게 보면은, 자, 이게 전체가 이 동그라미가 딱 보이죠. 이게 지금 토마스 쿤이 바라본 400년 동안의 그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자, 이거는 400년 동안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안에 다 이 얘기를 하려니까 400년이라는 게 얼마나 큰 기간 동안입니다. 그 수많은 디테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좀 뭔가 참 잘못됐구나. 역사관이 이게 누적적인 그런 역사관을 보면서 굉장히 모순이 많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되지 하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그런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걸 딱 깨달으면서 이 사람은 아주 굉장히 그걸 회상을 하고 있어요. 아주 메모러블 서머 데이라고 해서 핫하고 아주 끈적끈적한 그런 이 서머 데이라 이거야. 그날 깨달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나중에 얘기하고 있는데, 또 텐션이라고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봤던 이 패러다임이랄까 혹은 그 역사의 전체 흐름에서 모순, 그리고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여기서 지금 앞으로 얘기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자기가 깨달은 방식으로 이 구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역사 기록학을 통한 구조의 발견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히스토리오그래피라 이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거는 과학책이 아니야. 과학 역사책도 아니야. 이거는 과학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구조에 관한 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문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그 구조를 이야기한 것을 따로 추려가지고 인문학적인 내용만을 얘기하는 거야. 왜냐? 나는 인문학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지금 과학적인 내용보다도 인문학적인 것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 첫 번째 얘기하는 단계가,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냐면 패러다임 전 단계를 얘기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패러다임 전 단계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혼란한 경쟁이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여기서 이 과학자들이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기술과 장비의 그 중요성들이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넘어가면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 서로가 이 혼란스러운 경쟁 가운데
그 경쟁에서 최종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만든 패러다임을 가지고 최초의 이 그 패러다임으로 형성된 과학자 집단들과 함께 더불어 정상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권 안에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상과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부터 시작되는 그 정상과학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이해가 되죠? 패러다임 전 단계가 있고 역사가 400년 동안의 역사가 그 전 단계에서 여기서 패러다임이 형성됐을 때 그게 이제 뉴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상 그 뉴턴으로부터 혁명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코페르니쿠스로부터 시작된 혁명이 그렇게 이어지면서 코페르니쿠스의 혁명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 천문학적인 가설, 특히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간직해왔던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한 천동설, 이걸로 이루어졌던 설들이 왜 수백 년 동안 거부되지 않고 해왔던가 하는 그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무너져 내리고 그 다음에 근대로 현대로 넘어오면서 정상과학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정상과학에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과학 공동체가 처음으로 형성돼 전문적 집단이 나타나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 패러다임 전 단계의 마지막에 형성되었던 이 패러다임, 그것을 다 공인을 하고 그 전제된 패러다임을 가지고 그동안 인류가 풀지 못했던 여러 가지 퍼즐들,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엄청난 과학이 발전하는 단계에 이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학이 사실은 이 시기에 과학혁명이 일어납니다. 유럽의 과학혁명이 정상과학이 이스타블리시 되면서 일어나고 있어요. 초창기에. 그러면서 그 형성되는 과학의 특징이 뭐냐? 패러다임을 공유하면서 정밀 측정, 그동안에 있었던 그 측정 단계에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단계에 더 깊은, 더 세밀한 그런 측정이 가능하게 되고, 그동안의 패러다임을 통해서 세웠던 그런 이론들이 더욱더 강화가 되고, 또 그런 이론들이 강화되면서 또 생각하지 못했던 발견들이 나타나고, 그 발견들이 또 기본적인 이 패러다임에 의해서 어떻게 다른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느냐, 그 예측에 따라서 수많은 장비들과 방법들이 새롭게 막 등장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때 또 부정적인 면들이 또 나타난다는 거죠. 이 정상과학 안에서 그 혁명에 있었던 과거의 혁명들은 다 무시하게 되고 점점 보이지 않는 그런 이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도화가 되면서 교과서들이 나타나니까 교과서에서는 지금 현재 필요한 것들만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것이 이제는 그 invisibility of revolution이라고 혁명이라는 것이 보여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새로 배우는 학생들은 과거를 잘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 오게 되느냐 하는 점들. 그리고 또 이 정상과학에는 패러다임 only는 패러다임만 가지고 그 주장하는 그런 폐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이 안에 품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점점 더 세밀해지니까 각종 오류가 등장합니다. 그 오류가 등장하고 그동안 풀지 못했던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잘 풀어왔는데 그래도 더 이상 풀지 못했던 문제들이 막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할 때마다 모든 과학자들이 덤벼들어서 그걸 해결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러면서 약간의 혼란스러운 시기가 슬슬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패러다임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기본 패러다임 가지고서 기본 원칙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도전들이 일어나고, 그러나 그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자 공동체 내에서 나름대로 소화를 시키면서 그런 새로 발견을 해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곤 했는데, 이 변칙 단계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변칙이 나오면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통해서 방법을 강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는 시기다 해서 이 변칙의 시기는 발견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변칙들이 다 나타나면은 나타난 족족 다 해결을 했지만은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거 패러다임이 잘못된 거 아니냐 하면서 이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패러다임 자체를 불신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 기존의 이 정상과학에서 그러니까 제도권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공무원으로 그러니까 공무원 같은 거죠. 평생 공무원으로 먹고 살 사람 그죠? 자 이렇게 눈치 보면서 그 원칙만 따라서 이렇게 일하 먹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상과학에 속한 여기 과학자들이 대부분이 보수적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만 붙잡고 있으면 먹을 게 생겨나니까 다른 거 새로운 거 생겨나는 거 그 관심 가질 그런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이 정상과학 집단을 형성하는 이 과학 공동체의 특성인데 이런 위기가 딱 나타났을 때 양쪽으로 갈려진다는 겁니다. 이 기존의 정상과학에 속해 있던 과학자들처럼 이거 뭐냐 하면 갈등하면서 아주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거는 이게 분명히 패러다임에 문제가 있는 거다 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차근차근 집중해서 의심하고 파고들고 다시 새로운 이론을 만들려고 생각하는 그런 창조적인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단계라는 겁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그리고 이때 이 창조적인 공동체가 바로 본질적인 긴장이다 해가지고 The Essential Tension,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내용인데 긴장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니까 결국은 새 이론 그리고 새 패러다임 이런 거를 만들어내게 되고 발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혁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탁 전환이 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환된 시대가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갈등의 시기를 갖는다는 겁니다. 왜냐? 그 이전에 정상과학을 통해서 전 패러다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 내 밥그릇에 왜 숟갈을 집어넣냐? 까불지 마라.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이렇게 배척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갈등의 원인이 뭐냐? 그 갈등이 새로운 패러다임과 옛 패러다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바로 그 점이 바로 비교 불가성, incommensurability인데 어떻게 기준이 다르냐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이렇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하고 또 설득하기 위한 노력들이 벌어지면서 성공을 했을 때 그때 비로소 혁명이 완성이 되고 새로운 일상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을 때 어떻게 나타나냐? 사람들의 세계관이 변한다는 거죠. 예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새롭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혁명을 통한 진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런 사이클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전체 하나의 사이클이고 이렇게 이 사이클이 다시 여기로 넘어갑니다. 이게 혁명의 일상이 다시 되면은 이게 정상과학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책의 전체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그 유 선생님이 얼핏 질문하신 게 있었어요. 변증법 구조와 이 쿤의 순환 구조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거 비슷한 게 아니냐?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면 끄떡끄떡 해주세요. 네. 바로 그 점에 대한 겁니다. 이건 순전하게 제가 생각해서 이 차이점을 말씀드린 건데 변증법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태제와 안티태제, 그다음에 진태제, 독일어입니다. thesis, antithesis, and synthesis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반합이라고 하는 이 과정들이
여기서 안티테에서 그 신테시스로 넘어가는 과정에 연속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신테제로 갔을 당시에 처음에 테시스하고 다른 것 같지만 여전히 같은 동일한 패러다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건 비교가 가능한 거야. 전혀 다른 차원이 아니야. 같은 차원에서 이게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런데 이 쿤의 순환에서는 정상과학에서 변칙 위기로 넘어가고 그 변칙 위기에서 혁명으로 나오는 과정에 여기에 단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전환이고, 그래서 비교 불가성이고, 이것과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에 호환성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누적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non-cumulative break라고 그래가지고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나중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절적이다. 여기는 연속적이고 단절적이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동적 순환 구조와 이 체계, 밋밋한 평면의 구조, 이것이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이해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표를 보면서 이걸 항상 역동적이다, 이것이 다이나믹한 그런 구조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핵심 내용을 한번 짚어보자 이거죠. 여기 보면 이 구조 내에서 핵심 내용이 어떻게 뽑아져 나온 거냐.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역사 기록학은 요 원안에 있는 것이다. 원 전체다 이거야. 전체 이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것을 보는 관점이다. 그리고 이 정상과학은 정상과학은 이렇다, 요거다. 또 과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정상과학에 대한 이야기다. 또 변칙과 위기는 바로 변칙과 위기 시대의 것이다. 여기서 다 나온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도표로 딱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표와 이 그래프를 같이 해서 보시면은 책 내용 끝. 그러니까 이건 아직 여러분들이 수시 이용해도 좋고 제가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 맨 처음에 나오는 이 역사 기록학적 혁명이라는 얘기를 다시 설명을 좀 하면은, 역사 기록학이라고 새로운 역사 기록학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바로 이 토마스 쿤이 생각해낸 말이에요. 이 혁명적인 역사 기록학이다, 혹은 역사 기록학적인 혁명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 내용 안에 비교 불가성, 그 패러다임 발견하고 진화적 관점을 가지게 됐고, 철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의 과학사에서 과학자들에게서 있었던 그런 arbitrariness element, arbitrary한 거, 자의적인 요소들, 뭐 개인적인 신념이라든가 혹은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혹은 그 당시에 어떤 느낌이라든가 하는 것들, 재미난 그런 그 얘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택할 때 그걸 선택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취향과 기호가 새 것이 괜찮다, 아주 상박하다 하는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들이 과거에는 없었다 이거죠.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한다 이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끊임없이 가지고 봐야만 새로운 그런 안목이 열린다 하는 것이 역사 기록학적인 혁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언급을 합니다만, 이 모든 역사 기록학은 결국은 과학의 관점이 다윈의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같이 동일한 그 선상에 있다. 그래서 진화론적인 관점이라는 것이 포함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랍니다. 자, 이거 보면은 여기 만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역사 기록학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건데, 이게 여기 보면은 여기 뒤에 워터마크가 있죠. 이 카피해낸 건데, 여기 한 사람이 신문을 들고, 야, 역사는 계속 그 자체가 반복한단 말이야 하고 신문 들고 얘기하니까 그 뒤에서 그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You say that every 4 years. 너는 그걸 매 4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 그런 얘기 하잖아. 자, 이렇게 보는 관점. 이 사람이 역사를 보는 관점이라면, 역사가 4번 그 자체가 계속 이 반복을 하는구나 하고 얘기를 했다면은, 그것이 역사적인 관점이란, 이 사람은 그렇게 보는 관점을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 지금 여기서 보는 이
토마스 쿤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관점이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역사를 보는 관점, 이 4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는 관점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You say that every 4 years라고 한 이 내용, 이거를 이렇게 정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를 본 것을 또 봤다는 거예요. 지금 이 책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면 이 사람 얘기하는 게 그렇구나.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도무지 왜 이 장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알 수 없는데 역사 기록한 사람들의 평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할 만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다음에 보면은 자, 여기서 역사 기록한 각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이 토마스 쿤을 얘기하는 여러 가지 내가 강연도 들어보고 책들도 소개한 것들로 봤지만은 정말 이 사람들 이러고도 어떻게 밥 먹고 사나 할 정도로 그냥 피상적인 내용이야. 사람들이 더 어렵게 만들어 이렇게 들으면은 아마 이거 시험 보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인데 이걸 다른 사람들 강연을 들어보면 내용 자체에 함몰이 돼가지고 구조를 모르니까 구조를 얘기하는데 전체 구조를 모르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조, 방법, 내용, 개념 모두가 동일한 그런 그 패턴을 가져요. 이게 참 재밌어요. 지금 이 만화에서처럼 이런 패턴이 이 사람이 얘기하는 서문에도 나타나고 똑같이 그런 패턴이 나타나요. 그리고 전체 구조에서도 나타나고 책의 구조에서도 나타나고 또 이 사람이 또 이걸 진술하는 하나하나의 방법도 나타나고 그 방법에서 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에서도 개념에서도 이런 구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패턴을 갖다 생명의 구조가 그렇다고 그러죠. 프랙탈 구조가 된다고. 그래서 이것도 프랙탈이네. 그런 딱 이 관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쿤은 17세기 전문가들을 위해서 과학사를 가르치는 교육을 가졌어요. 사실은 이때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뉴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알려면은 그 전 세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과학적인 주제들이 뭐냐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그 역사를 다시 쳐다보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과학 교과서에서는 그 사람들의 얘기는 다 무시해버리고 이건 잘못된 과학이다. it was wrong.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역사 기록학은 역사가들이 기록 방법 자체와 안목을 대상으로 삼아 다시 그들이 기록한 역사들을 역추적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만화 얘기,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포인트, 세 번째 거. 토마스 쿤의 글쓰기는 발견적 역사 기록학이다. 이 사람이 특징이 있는 게요. 이걸 기록해 나가면서 새로운 것을 독자로 하여금 발견을 합니다. 발견하게 해. 그리고 자신이 또 발견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 이게 발견적이라 이거예요. 이 사람이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 얘기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 그냥 가서 그냥 이 쿤의 구조가 발견적 역사 기록학이라는 것은 아무리 말씀 설명을 드려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점 자체도 역시 읽으시는 분들 각각이 발견과 깨달음을 통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옆 그림에서 1차적으로 보이는 것들과 2차적으로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아시죠? 유명한 것. 이게 뭐가 있죠 여기? 내가 지금 톡 보면 이거 우리 새끼가 여기 지금 희한하게 그렸네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올인지 이게 이쪽으로 향하고 여기 주둥이가 이렇게 있고 올이 아니에요 영양. 이런데 그 다음에 딱 다시 이렇게 보니까는 관점을 이쪽에 그 오른쪽에다 두니까는 이것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토끼 모양이네.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토끼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관점에서는 계속 오인데 그 올인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토끼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 rabbit과 어떤 관점에서는 이 dog과 rabbit이 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 쿤은 이 교과서에서 다루는 그 당시 역사 아니라 그 과학 교과에서 다루는 그 과학의 역사가
보지 못하는 그런 과학의 혁명을 보는 방법을 새로 발견을 했습니다. 과학 교과서 어떤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고 거기서는 왜 실제적인 역사에서 있었던 수많은 디테일들이 사라졌는가 하는 그 이유를 밝히고 감춰졌던 이야기들을 바라보니까 전혀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쿤이 발견한 발견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 발전은 누적된 지식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혁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고 이것은 패러다임의 부상과 폐기의 과정을 거치는 순환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환 또한 개방적 순환 구조라고 하는 거죠. 순환을 하는데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향해서 계속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끝이 열려 있다. open ended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면은 정상과학입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정상과학 그 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도권 쉽게 하면 제도권 과학이에요. 근데 이 제도권 과학의 특징들이 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특정 공동체의 이 과학적 성과들이 정상과학의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근본적인 자격 여건이 갖춰져야 된다 하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정상과학의 자격 여건, 패러다임의 자격 여건. 패러다임이 되려면은 첫 번째 아주 탁월해서 그 전에 있었던 패러다임을 완전히 압도할 정도의 압도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탁월한 그런 우수한 이론이 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 탁월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탁월 때문에 보통 정상과학은 아주 폐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이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정상과학의 특징은 그 탁월성 때문에 그 주어진 이 패러다임은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는 그 새로운 보수성이 등장하게 되고 이것이 역사의 보통 순환인데 근데 재밌는 거는 그 폐쇄성이 어떻게 개방성으로 전환이 되느냐 오히려 그 폐쇄성 때문에 개방성을 촉발하는 동기도 또한 부여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된다고 하는 거죠. 단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상과학이 진보적일 수 있는 것은 패러다임으로 인정받게 되는 과정에서 이미 패러다임 안으로 그 자격 여건으로서 후속 과학자들이 계속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어떤 공간적 개방성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과학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체 내 특징. 개방되어 놨다는 거예요. 토론할 수 있는 구조. 새로운 것들이 물론 계속 그걸 공격하고 뭐 하지만 그 공격하고 뭐 이 서로 반박하고 논쟁하는 과정에서도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는 개방적이다. 그런데 이 정상과학에서 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생기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이 과학 공동체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정상과학 안에 있는 거죠, 먼저. 그 정상과학 안에 있는 이 구조, 이걸 여기 나오는 얘기들 하나하나 얘기하면 이게 정상과학만 해도 이거는 상당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과학 공동체 안에 이 창조적인 공동체가 이제 끼어들기 시작하는 것은 위기 시대가 되면 여기서 창조적인 공동체가 나오는 거죠. 이 과학 공동체의 특징은 준칙을 공유하고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자기가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공동으로 당연히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커미트먼트. 이거를 이상하게 번역들을 해가지고 이거 이상하겠지만 그 번역이 준칙이라니까 딱 맞아떨어지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패러다임을 결정하는 그런 이 역할을 합니다. 과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법정이에요. 그 정상과학 시대에 과학 공동체가 바로 과학의 패러다임을 결정하는 최후의 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권위를 가지고 특권을 누립니까? 그리고 이 안에서 과학적 지식이 형성되는 공간 역할을 하고 있어요. Locus of forming scientific knowledge. 바로 이 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을
이렇게 과학적 공동체로 사회적으로 형성된다 하는 그 이론 때문에 토마스 쿤의 이 이론을 가지고 지식사회학이라는 것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지식사회 가운데 한 분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지식 이론의 과학 지식 이론의 사회성 그리고 그 사회성을 이야기하는 뭐 칼 마나임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물론 지식사회학의 그런 원조적인 역할을 해서 그 분야의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특히 과학 공동체 분야에 대한 지식 그 지식 형성의 역할들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피터 보그라드 같은 사람도 영향을 받고 해서 사회학의 한 분야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과학 이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그동안 일어났던 그 여러 가지 과학적인 성취들이 더 강화되고 어마어마한 눈부신 발전을 이루기도 하고 또 이런 문제들이 확장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나 또 그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성취들은 다 머물러 있거나 사라져 버리거나 없어져 버리거나 잊혀지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부정적인 면모들이 조금씩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슬슬 하나로 집중하다 보니까 그 집중 때문에 나타나는 혼동이 생기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전혀 과학자들 자신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여기서 이 토마스 쿤의 얘기를 들으면은 과학자들이 되게 보수적이고 굉장히 사람들이 좀 이 열린 마음이 아니라 답답한 그런 폐쇄성을 가지고 있는 까닭이 바로 패러다임 only 마치 종교에서 왜 이 성경 only다 믿음 only다 믿음만이다 성경만이다 뭐 은혜만이다 그래서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뭐 솔라 그라치아에 뭐 이런 이 오직 뭐다 하는 그런 기준만을 세운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되게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 고착성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부정적인 면, 이 고착성, 그다음에 이 사람들에게는 근본적인 물음을 의심할 그런 필요가 없어요.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인간 사회도 똑같아요. 사람이 보수화되고 우리가 보는 그 보수적인 그런 현상들이 그 사람들이 믿는 것 이거 놓치면 자기네들 그 밧줄 끊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근본에 대한 다시 의심하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근본 물음이 쇠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과학 공동체의 부정적인 면모. 한편으로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발전을 이룩하고 진보를 이루는 면들이 있지만은 이런 어두운 면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게 이제 과학 공동체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공동체의 위기가 나타납니다. 그 위기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얘기한 얘기, 다 하는 얘기들이에요. 여기서 그 위기가 나타났을 때 이 위기를 대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 과학자들의 태도. 토마스 쿤은 그 탁월한 역사 기록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재미난 서술들이 있습니다. 우선 변칙이나 위기라는 것이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과거의 역사에서 항상 새로운 발견과 발명을 가능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변칙에서는 발견을 하고 그 발견을 하되 그 발견한 것의 패러다임은 여전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견이야. 그런데 위기에서는 발견이 아니라 이전의 해결책이 새로운 발명이야. 인벤션이야. 그 인벤션이 뉴 테오리고 새로운 이론이고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위기 시대에.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 전환이 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정말 이 패러다임 전환은 여러분도 아마 많이 쓰셨을 것입니다.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건 최근에 이 구글에서 구글링을 한 건데 그림 2개가 나오죠.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영어로 한번 딱 쳐보니까 9,340만 개가 탁 떠요. 내용이.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말을 한글로 딱 하니까 634만 개가 딱 떠. 그리고 이걸 쫙 해서 이미지로 딱 들어가 보니까 이쪽에 이미지 별의별 게 다 쏟아져요. 한국 사람들도 뭐 도나 개나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얘기해요.
참 무서워요. 패러다임 전환 얘기. 어떤 사람은 또 맥주 만드는 것도 패러다임 시프트. 그래서 맥주 제목이 패러다임 시프트야. 서로들 패러다임 시프트를 얘기해. 아주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이 너무 오남용되고 있다. 골치가 아픈 거야. 이 토마스 쿤도 나중에는 70년도에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란 말 그만 씁시다. 나 이제 그거 안 할래 하고서 아예 이제 포기를 할 정도였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이 말을 많이 쓰니까. 경찰청장도 이걸 가지고선 우리가 경찰 업무를 하려면은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뭐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하고 누구도 다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는 게 아주 멋있어 보이거든요. 다. 이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 저도 그런 얘기를 좀 썼었어요. 굉장히 멋있걸랑. 그렇게 쓰는데 과연 우리가 알고 써야 되느냐 이거죠. 이것이. 사실 뭐 그 얘기 우리가 쓰는 얘기에 벗어나지 않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재미난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노란 거 있죠?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것. In the history of Christianity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의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게. 이게 누구냐 하면 놀라지 마세요. 한스 퀸이라고 하는 아주 진보적인 그 신학자예요. 캐톨릭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패러다임 1, 2, 3, 4 이게 단계별로 쫙 해서 7번째까지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적용을 얘기할 때 오로지 예외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 바로 신학 분야다 이거야. 신학은 이것이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야. 왜냐? 이 사람이 왜냐라는 건 얘기를 안 해. 전 그걸 알아요. 그것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도그마라고 하는 것, 교리라고 하는 것을 패러다임을 이거는 변할 수가 없다 이거야. 이거는 절대로 안 놓친다 이거예요. 네? 이거를 바꾸지 않는 한 어떻게 그걸 바꿔버리는 순간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교리학이나 혹은 칸트처럼 그 정언 명령을 이야기하는 사람 어떤 신이 내려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그런 정언 명령 카테고리컬 그 명령이라는 게 있다 이거.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이 독마틱한 그런 철학 이외에 다른 것은 적용할 수 있다는데 그런 두 가지 안 된다 이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어떤 기업에서 Executive Search Expert Forecast 해가지고 4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패러다임 시프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성공 모델의 어떤 그런 그 자기 성공을 위한 훈련, 자기 개발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주로 이거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이 굉장히 그 많이 쓰는 게 이 광고 회사들이 되게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썼어요. 어떤 상품이든 새로운 그 이 패러다임 전환이다. 한국 사람들도 패러다임 전환 안 쓰고 미국 사람들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써요. 한번 독일어나 다른 영어로도 한번 쳐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안 해보고 2가지만 해봤습니다. 자, 이 그런 얘기고. 근데 이것도 하나는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종교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확 바꿔자는 건데 그 표준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게 정상과학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지금 패러다임 아닙니까? 그 패러다임 정상과학의 하나님 말씀이 바로 패러다임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바꾸자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아예 비유 체계를 다른 걸로 바꾼다는 거죠. 예? 또 종교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 맨날 성경 풀이만 가지고 세상을 보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게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만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고 너희들이 주장하지 않냐. 그럼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 말씀이면은 이 세상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텍스트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도덕경, 사서성경도 하나님 말씀으로 보고 왜 태백산맥 같은 것도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 말씀으로 보고 그렇게 읽어보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 패러다임 전환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사실 이건 제가 시도를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해봤던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아예 교회라는 것도 교회가 왜 장소냐. 교회가 세상이기도 하고 세상뿐만 아니라 이 플라넷 얼스뿐만 아니라 이게 우주다 말이야. 라고까지 확대를 해나가면서 생각을 하면 그것이 또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적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적용을 해왔고, 자 여기 보면은 여기 그림 아주 멋진 게 있습니다. 제가 늘 쳐다보면서 저 자신을 바라보고 항상 이 방법하고 한 이 순간에서 이게 탄탄한 그런 존재다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게 여러분 빅뱅 아시죠? 저는 빅뱅에 대해서 그걸 자세하게 공부를 하면서 지난 4년 동안 빅뱅뿐 아니라 물리학, 현대 물리학이 어디까지 갔느냐 하는 것을 쭉 보면서 초창기에 아주 열심히 쳐다봤던 게 이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이 그림이 완성되기까지 과정에 등장된 수많은 역사적인 그 물리학자들의 공헌들, 그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도표까지 쭉 만들어 보면서 이번에 얘기 좀 할까 하다가 too much 그러고선 말하는데, 자 이게 얼마나 이 하나 과정을 그 이야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 창조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이걸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자 위기의 때를 맞아서 정리해 봅시다. 창조적인 공동체가 본질적인 긴장을 가지고 그리고 이 위기를 받아들임으로써 완성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 위기 시대, 이 패러다임을 완성하기 위해서 위기 시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넘어갑시다. 그리고 비교 불가성, 아까 incommensurability 이거 incommensurability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아름답게 또 도표를 쫙 만들어봤어요. 예? 이 incommensurability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다른 이 개념과 다른 것과의 비교를 해봤어요. 다른 비슷비슷한 얘기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강인호의 독특한 이건 이 사상 저기 견해예요 이게.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 이 세 가지가 비슷비슷하지 않냐 이거예요. 비교 불가성이라는 말과 과거와의 단절 away from이라고 하는 말, 그다음에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는 말, 이게 다 비슷비슷하지 않냐 이게 세 가지가. 그렇잖아요. 혁명을 중심으로 해서 혁명을 표현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거는 뭐냐? 비교 불가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옛 패러다임 간의 갈등을 객관적으로 표현한 얘기예요. 이 비교 불가성, incommensurability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혁명이 딱 일어났을 때 지금 기존하는 과학자들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과 그냥 단절만 해보실 것이 아니라 설득을 해야 된다. 그 설득 차원에서 설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incommensurability, 이 다르다고 하는 것, 구조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중립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과거와의 단절을 얘기하는 것은 away from은 이 과학혁명을 함에 있어서 과학자들이 어떤 각오로 임해야 되겠는가 하는 과학자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각오. 과거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지금 현실에서 위기인데 이 위에서 어떻게 뭘 버려야 되고 뭘 얻을 것이냐 하는 그거와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각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로 객관적인 의미라기보다 옛 패러다임에 비해서 이거는 그야말로 뻥카죠. 내가 가진 게 지금 아주 우수하고 탁월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새로운 것을 만든 사람이 옛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한 옛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한 단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우월성, superiority, 그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 그러니 얼마나 내가 신나. 탁 보면서. 바로 이 얘기다. 다른 사람이 얘기 안 하는 거래야지 하는 얘기 똑같이 해야 소용없지 않습니까? 자, 바로 나머지 이 얘기는 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자, 비교 불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혁명이 해결해야 되는 과제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설득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 설득이 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 썼습니다만, 그것은 강력한 증명, 프루프가 있어야 돼. 패러다임이 이거는 두 손만 다 들었어. 과거의 사람들 아무리 패러다임 고집하다가도 새로 딱 나타난 것도 증명, 프루프, 그 베리피케이션, 이 과정, 이것이 탁 나타났을 때 그때 사람들이 다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다
설복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구조가 아주 상박해. 너무 멋있어. 보지 못했던 거야. 이게 그 예를 드는 게 이 토마스 쿤은 바로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 그랬다는 거죠. 코페르니쿠스가 이 새로운 우주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을 때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세계가 도는 게 아니라 지구 자체가 돌고 있고 여러 가지 위성이 존재하고 그 존재하는 수많은 행성들이 있고 행성과 위성 그다음에 코мет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해성이라는 건 또 다르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돌다고 하는 것과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그 내용이었던 간에 그걸 설명하니까 너무 상박한 말이야. 멋지단 말이야. 그리고 그림을 아주 잘 그렸어. 그러니까 그 상박한 매력, 간단 명료한 매력 때문에 그 단순성의 구조 때문에 설득이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를 남기고 있다는 거죠. 바로 비교 불가성의 과제라고 하는 건 그렇게 설득한 다음에 개종을 시키는 거야. 컨버전을 시킨다고 하는 얘기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컨버전까지 돼야만 혁명이 완성이 된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혁명을 통한 진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가슴이 설레요. 난 이 딱 제목을 딱 봤을 때 이 말이 딱 떠올라. 왜냐하면 내가 진보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왔고 여태까지 내 인생, 내 과정 이런 것들은 그래도 내가 목사를 하면서 그런 거 다 팽개치고 그러고선 이 길을 나가는 게 뭔가 이것 아니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뭔가 이 비전으로 한 그런 게 있는데 바로 나는 혁명을 꿈꾸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는데 소위 이 세상 가지고 있는 참 이런 것들 다 뒤집어 엎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목을 딱 보니까 이야 이게 진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칼 막스 공부할 때 가슴이 아주 떨렸던 것 가운데 하나는 이 혁명을 이야기하고 혁명의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 혁명의 논리가 노동자들과 이 자본가들의 이 잉여 가치를 자본가들이 독점한다고 하는 거기서 나오는 불만이 바로 혁명의 동력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구조가 이제 깨지는 시대가 됐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노동자가 없는 노동의 시대가 됐으니까 다른 걸 찾아야 된다 이거 이제 진보의 시대는. 그래서 과학적인 진보가 과연 뭐냐? 그 진보를 통한 혁명이 뭐냐? 이런 생각을 어수선을 하게 돼요. 그걸 얘기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설레게 하는 그런 그 주제인데, 이게 과연 우리가 이 진보를 다시 꿈꿀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 책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딱 보니까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맨 마지막까지 다 읽었는데도 후기를 읽으면서 아주 젠장하는 그 욕지거리가 나올 정도로 아주 기분이 팍 상했던 그런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후기에 보면은 토마스 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쾌감을 느꼈던 것은 이 책이 조명하고 있는 과학에 대한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이 책의 논제들을 자기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읽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거 내 얘기인데?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분들의 의도가 뭔지를 잘 이해한다. 그리고 그것을 탓할 생각은 없지만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들의 이러한 반응은 나를 적지 않게 당황하게 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도로 이런 책을 읽었다면은. 그래서 정말 마음에 그냥 덜컹하면서 탁 어둠이 탁 이렇게 내려앉더라고요. 이거 내가 지금 엎드렸다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데 이 얼마나 황당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래도 위로를 해야 되겠다 하는 한마디를 얘기를 합니다. 그 책에서는 이 책은 과학 발전이라는 것이 오랜 동안 전통에 묶여있던 시대가 비누적적 단절을 통해 끝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논제들을 폭넓게 다른 분야에 적용치 못할 이유가 없다. 말도 그냥 베베 꼬아서 얘기하는 게 이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 이거야. 자기 도망갈 거면 다 얘기해 놓는 거야. 근데 이 비누적적 단절, 그래도 이 말이 얼마나 내가 혁명에 목말랐으면 이게 가슴에 막 딱 박히는 거예요. 아무도 이 말을 이야기는 안 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축받아 이 비누적적 단절에 대한 것을 딱 발견해서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다른 곳에서 사실은 이 사람이 전공을 또 바꿔버려요. 토마스 쿤이 후기에 가서는 과학사보다도 이제 언어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이게 사실 언어에 대한 문제다 하는 걸 알고 패러다임 시프트라는가 이런 말조차 다 버리고 어떻게 자기가 생각했던 이런 구조를 다른 분야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느냐. 사실 적용할 여지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걸 이제 변호하는 글들을 많이 썼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저는 아이고 쿤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고 이 말을 한마디 딱 잡았어요. 이 비누적적 단절, 과거로부터 단절한다고 하는 것. 이 말을 또 이 쿤 자신은 또 아주 멋진 말로 아주 심플한 말로 나중에 처음부터 그런 정리를 하고 있죠. 왜 이안 콩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소개하면서 멋지게 굉장히 잘 소개했느냐 하면 바로 그 점을 딱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딱 정리를 했어요. 이 두 가지 이야기.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클로징 멘트에서 얘기할 얘기인데 그 비누적적 단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away from이야. 과거로부터의 단절이야. 예? 전통으로부터 단절. 이 사람은 전통이라고 얘기했고 내가 했지만 이걸 또 개인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자, 바로 그 단절을 일기 위해서 여기서 남는 숙제라고 하는 건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것이에요. 예? 이렇게 혁명의 보편적인 적용의 근거를 잃었을 때 여전히 남는 근본적인 물음이 있습니다. 왜 쿤은 오로지 과학적 진보만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쿨이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후기에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진보는 과학적 진보밖에 없다. 이거야. 다른 진보는 없다. 근데 왜 그러냐? 왜냐하면 과학적 진보 안에만 있는 것은 바로 이게 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 이 두 가지 질문 있죠. 왜 과학혁명은 과학적 진보일 뿐이냐? 답. 과학은 그 말 자체 안에 이미 진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발전을 전제하고 진보를 전제하고 패러다임이 만들어진 거다는 거죠. 또 다른 분야에는 왜 이게 진보가 없느냐? 거기에는 패러다임이 바뀌어도 그 바뀐 것 말고 옛날의 패러다임까지도 여전히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철학적인 그 패러다임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은 아직도 폐기가 되지 않았어. 그 사람의 과학적인 생각은 완전히 폐기가 됐지만 그 사람의 사상, 시학이라든가 그 사람의 우주에 관한 기본적인 철학적인 사상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철학사상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과거에 가지고 다 폐기가 되진 않아요.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상화라고 하는 것이 폐기가 되고 그 추상화가 있을 때 추상화만 그 하나의 그 경향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구상화는 존재하고 그 추상화는 추상화대로 새로 패러다임 가지고 따로 발전하는 것이 예술 세계이듯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과학적인 분야의 혁명은 나타나기가 힘들고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보가 향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보, 과학적인 진보가 향하는 것 이것이 무슨 진리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과학적인 진보가 나가는 것은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가장 근접한 확률을 지닌 자연에 대한 이론을 향해서 열려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보는 한쪽은 열려있다 이거예요. 확률은 항상 계속 더 확률을 강화되는 쪽으로 나가니까 열려져 있지 않으면 옛날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열려있다는 것이야말로 실제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확률적 실효성을 갖춘다는 것이고 그걸 향해서 나간다는 것이죠. 자, 이 본질적 긴장입니다.
이 본질적 긴장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예요. 이건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 과학자의 자세죠. 이라는 얘기한 거는 혁명을 원하는 사람 혹은 그룹은 필수적으로 본질적 긴장을 필요로 한다. 세상이 변화를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나는 그걸 원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주 긴장을 가지고 그 긴장을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그 근본에 내 모든 행동을 근본에다 바닥을 딛고 거기서 계속 의식을 하면서 만지면서 이게 나간다는 거죠. 그 본질적 긴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 창조적인 그런 아이디어, 과거에 매이지 않는 자유가 있어야 되고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지금 쭉 얘기하는 게. 이 본질적 긴장이라고 따로 책을 만들었는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책의 표지입니다. 이게. 저는 지금 이걸 준비하면서 이 책을 그 이북으로 그 알라딘이 아니라 뭐지 저기 그래서 이북으로 지금 읽었는데 이걸 읽으면서 내용이 참 와서 닿는 것들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본질적 긴장을 이야기하는 이 쿤의 얘기는 사실상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되죠. 이걸 보면은 과학자가 과학에 대해서 본질적 긴장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이거를 우리에게 정할 적에는 본질적 긴장이 자기 자신의 내면에 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훈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본질적 긴장을 이야기하는 이 쿤은 본래 이 책을 쓰기 이전 훨씬부터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과학자들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강연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책이고요. 그 내면화시킨다고 하는 것, 그게 뭘까 하는 점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전체 8개의 개념을 다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이 질문과 토론 시간을 잡고 그다음에도 각자 한마디씩 얘기하는 시간을 따로 잡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가 돼서 이거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을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지금 하시는 시간 시간을 진짜 너무 많이 썼네.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교 불가성이라는 게 사실은 커먼한 메저로서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A와 B를.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절이 생기는 거고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새로운 척도로서 새로운 티어리가 만들어져서 그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것에 대한 새로운 사이언티픽 커뮤니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메저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의 것이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폐기를 시켰는데 폐기시킬 게 아니라 그것은 그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었을 뿐이지 과거의 과학은 그 자기 안에서의 여전히 유효한 면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거는 서로가 어떤 거는 폐기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열려진 새로운 세계관 안에서는 이게 도대체 통용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그 이센셜 텐션이 그 과학혁명의 구조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 질문을 드리는데 점점 점점 발전을 하면은 이제 어떤 거기 그 패러다임에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점을 나타나게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발전 자체가 위기를 자초하는 위기를 초래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센셜 텐션은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긴장, 본질적 긴장, 무엇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근본에 대한 물음. 그러니까 위기가 닥쳤을 적에 그동안 그 패러다임 때문에 패러다임 자체가 근본이었으니까 그 근본을 의심을 할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는 의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좋은 강의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리를 너무 쌈박하게 해주셔서 아주 아니, 정말이에요. 거짓말 하지 저기. 하지 정말이에요, 마시고. 정말. 저 그동안 이렇게 좀 희미하게 그랬던 부분이 이제 많이 클리어지고 그 토마스 쿤에 대한 이론이 좀 더 이제 이제 그 겉과 속을 조금 보는 것 같아요. 과학은 혁명의 산물인데 그 혁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혁명의 구조적인 내용이 뭐냐, 이걸 이제 토마스 쿤이 설명을 했는데, 그렇죠. 사실 토마스가 얘기하는 과학이 어떤 과학이냐 이거죠. 과학 철학을 얘기하면은 그 레볼루션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더 납득이 가요. 그런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런 과학 철학이 아닌, 그 역사적으로, 역사 진보하는 입장에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혁명적 상황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혁명이라는 것을 갖다 적용을 대기에는 무리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일정 그 우리 도설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해를 해요, 제가. 근데 지금 이 쿤이 이해하고 있는 과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저는 제 입맛에 맞는 것만 이제 골라서 이 말씀을 드렸길래 전혀 예화가 전혀 언급이 안 됐지만은 어떤 영웅 중심의 몇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혁명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 그 갈릴레오가 있으면 갈릴레오 한 사람의 그 공로로 혁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라든가 혹은 그 주고받은 편지라든가 그리고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또 그 이전에 있었던 비슷한 이론이 또 뭐가 있었는가 하는 것까지 같이 해서 갈릴레오 현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여러 가지를 같이 뭉쳐가지고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이 과학은 진화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비교 불가성이라는 게 그게 좀 상대주의적인 관점이나 또 그냥 상대주의적인 거 말고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상대주의가 또 좀 더 이제 정미화된 상대주의라고 보면 그런 것의 차이점을 좀 더 좀 디파인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쿤은 자기는 상대주의자라고가 아니라고 계속 반변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좀 상대주의적인 의견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과거 패러다임에 속하는 말이에요. 근대적인 그 프레임이거든요. 상대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 예? 그래서 진화적 관점을 얘기할 적에는 진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어떤 것을 고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옛날 관점을 보면 그거 상대적인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좀 확실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상 엄밀하게 옛날 그 관점에서 보면은 상대주의라고도 비난받을 만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쪽에 같은 그런 비난에서 딱 프레임을 가둘 수 있는 그런 상대주의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미 프레임이 또 다르기 때문에. 지금의 정상 과학을 보면 자, 그 예를 들어 솔라 패널도 하고 막 그 공기 오염, 환경 오염 때문에 풍력도 하고 해서 전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그 과학이 이뤄낸 전기에 대한 원리, 상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전지를 만들어서 발전해내는 전기를 저장해 놨다가 쓰는데 사실 지금의 이 과학으로는 이 전지 갖고는 솔직히 안 되잖아요. 그거 다 아시죠? 이거 뭐 태양열 연락에 만들어봤자 전지를 만드는데 힘이 다 쓰고 그것도 나중에 10년, 20년 되면 버려야 되고 또 태양판 만드는데도 또 엄청난 에너지 들어가고 하면 이거 솔직히 말짱 도루묵이에요. 앨런 머스크가 무슨 뭐 스페이스 X를 해가지고 하늘로 뛰어 올리는데 그게 그래봤자 뉴턴이나 뭐 이런 물론 핵도 쓴다고 하지만 그래봤자 연소를 시켜가지고 그 항력 추진력 얻는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어디 가봤자 화성이나 가봤자 잘 되는 거고 그것도 도저히 못 가고 사람 싣고는 지금 이렇게 딱 현재 정상과학이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유전자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발견해내서 뭐 이제 유전자가 어떻게 돌아가나 어떻게
변이가 되나 뭐 바이러스가 어떻게 되나 여기까지 상세한 단위까지 가긴 하지만 이렇게 바이러스의 전파에 대해서 뭐 안 되죠. 무슨 뭐 생명을 복제하고 이런 것도 뭐 문제들이 많이 있고 뭐 암 같은 것도 안 되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딱 이제 정상과학의 한계가 와 있어요. 토마스 큉의 얘기한 대로라면. 지금의 생각 요거는 안 돼요. 진짜 인컨스머빌리티라는 어떤 생각이 발상 전환되지 않으면 암만 앨런 머스크가 빵빵빵빵 쏘고 뭐 더 강력한 연료를 추진해봤자 수소 아니라 무슨 별거 갖다 해봤자 뿅 지구 조금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이 토마스 큉의 better point. 네, 거기에서 질문이 뭐예요, 과연 그래서? 뭔가 얻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게 참 관심입니다. 양자역학으로 컴퓨터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의 차원을 다시 여는 그런 거라고 봐요. 또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겠습니다만 그 분야도 역시 그 기술에 대한 거긴 하겠지만 새로운 차원의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여기 쿤의 얘기 가운데 장비가 새로워지면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세계관이 나온다는 얘기도 나와요. 저는 네. 물리학을 전공했는데요. 예전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학부 때 수업을 듣거나 하면 이렇게 선배님들이나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우리가 지금 배운 건 이미 100년 전에 다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아인슈타인 이런 대가들에서 이미 다 밝혀졌고 지금 우리 배우는 거는 이제 그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걸 증명하거나 좀 더 정밀하게 측정하거나 강화하는 이제 거기에 국한돼 있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뭐 새로운 이론이 나타나고 하긴 했지만 그걸 실험적으로 기존의 이론이 틀렸다는 거를 한 번도 밝혀온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검증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리밋이 있는 거죠. 이제 그 분자생물학이나 유전학은 그 물리학에서 오히려 훨씬 더 거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그 귀납 추론이 가능한 세계지 뭐 물리학보다 더 탑독으로 나간다는 거는 어플리케이션의 입장이지 근본적인 입장에서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이지 않은 학문이에요. 이 입자물리학이 발달하고 양자물리학이 정상과학이 되면서 과학 분야의 학문의 하이라키가 딱 정해졌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쿤 자신이 그 얘기를 언급하잖아요. 칼 포퍼를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 칼 포퍼의 그 입장을 거부한다기보다도 칼 포퍼가 보지 못했던 부분, 사실 순환적 구조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에서 이 반증 구조, 반증하는 것에 대한 얘기, 예. 반증 구조에서 사실 거기서 나타난 그 다음 단계에 나타나는 거기 위기와 그 이전에 아노멀리 변칙과 위기에서 두 가지가 또 차이가 있는데 거기서 그게 바로 반증하는 구조라고 아니라는 거죠. 좀 아이러니한 얘기는 이 사람이 과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책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은 인문학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는 이 책에서는 그 사이언스의 데피니션을 따로 내린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굉장히 이걸 익스팬드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분명한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정말 뭐 양자역학이든 그쪽에서 그런 사이언스를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굉장히 지금 확장해서 베이직 피직스라고 보통 얘기해요. 베이직 사이언티스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두 번째 저희가 이제 확장해서 얘기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뉴로사이언스랑 그럼 뉴로사이언스는 심플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지금 정신과에서는 그냥 다 뉴로사이언스만 배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세로토닌, 뭐 노에피네프린, 도파민이니 이런 것을 통해서 한 인간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총체적으로 인간을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전혀 그 커먼 메저가 없는 거예요. 커먼 메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정신 분석을 하기 전에 사실은 그냥 뉴로사이언스에서 굉장히 그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어차피 제가 이제 자폐 전공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브레인 사이언스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사이언티픽한 메저만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아이를 치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 자폐 아이들을 어떻게 바꿀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론적으로는 뭐 theory of mind가 어떻고 뭐 뉴로트랜스미터가 어떻고 뭘 해야 한다. 그래서 그거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한 15년간 자폐 치료를 하면서 제가 다른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미국 사람이 너가 생각하는 자폐 치료는 자폐라는 건 뉴로 디벨롭먼탈 디스오더의 대표적인 탑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너가 생각할 때 치료의 키는 뭐냐? 그럼 저는 그래요. 엠퍼시다.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내가 치료자로서 그 아이를 정말 도와주고 싶고 얘를 어떻게든지 바꿔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게 1번 팩터다. 그게 이 아이를 변화시키더라. 그게 내가 여태까지 15년간 치료를 하면서 제가 이제 치료자들이 한 20명 정도 같이 그룹으로 프랙티스를 한 데였는데 결국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제가 이제 자꾸 이제 incommensurability를 얘기하는 게 그 단절적이라는 게 그 똑같은 커먼 메저가 없다는 게 과연 이 전의 것이 틀렸다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책은 그런 면까지를 포괄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아는데 차원이 다를 뿐이지. 그렇죠. 차원이 다르죠. 저희들이 예. 이제 좀 더 그 인문학적으로 발전된 예.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거를 더 확장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 예. 책을 폄하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 책은 예. 어차피 사이언티픽한 메저사에서 저는 이건 철저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성경민 선생님께서 얘기하듯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데이터는 계속 과거에 그 어떤 그 유명한 대가가 이러이러해라고 한 거를 그 컨빈스하는 데이터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도 일단 맞거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신분석의 세상이 있었고 거의 이제 몇십 년간 정신분석 세상이 있고 동시에 뉴로사이언스 세상이 있으면 정신분석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얘기가 정신분석의 말 다 맞아 떨어져요. 절대로 다. 그 다 딱 모든 소설 얘기, 모든 뭐 철학, 모든 물리학까지도 그 패러다임 안에 설명이 딱 돼버려요. 정신분석 개념으로. 근데 뉴로사이언스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뉴로사이언스 다 설명해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서로 아까 이게 이제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더 확장되면은 동양의학과 서양의학, 동양 철학과 서양의학의 지금 현재 주소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서로 다름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지금 메인 헤게모니니까 내가 지금 노멀 사이언스니까 나머지 다 틀려. 저는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노멀 사이언스가 메인 헤게모니에 있지만 내가 뭐를 따름이죠. 나머지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모르는 거지. 의사들이나 저는 주로 이제 의사니까 의사들이 하기 가장 쉬운 그 미스테이크가 뭐냐면은 내가 모르는 거를 틀렸다고 해요. 근데 나는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설명 공부했고 내가 배웠던 사이언티픽한 커뮤니티에서는 그거를 내가 모르는 거를 한의학적으로 예를 들면 한의학에서 설명했던 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의 답변은 뭐냐? 틀렸다고 가르쳐요. 네가 모르는 건 틀린 거다. 근데 저는 이 퍼스펙티브가 이 퍼스펙티브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모르는 거다. 다만 모르는 것이지 나는 이거를 아는 거죠. 그러면 다른 퍼스펙티브에 있는 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다른 얘기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이제 송호정 원장님께서 그 세상은 사실 변하지가 않았다. 패러다임만 변하고 있고 그 각자의 사람들이 계속 다른
그 자기들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생기면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동의하는 게 세상은 똑같거든요.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자꾸 자기의 그 누가 헤게몬을 잡냐에 따라서 자꾸 거기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희가 여기 와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는 서로 다른 패러다임, 서로 다른 생각의 구조가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내가 모르는 거를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를 여는 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 시설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뉴로사이언티픽하게 이게 이거다. 정신분석학에서 이게 맞다. 그리고 제가 환자 보면 정신분석적인 면에서 환자를 보는 거죠. 보는 건데 그게 정답은 아닌 거죠. 사실. 다는 해석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정리 좀 해야 되겠는데 읽으시면서 하나 배운 거 그리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인상적이었던 말들 그런 것들을 한마디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야지 딱 되지 않냐. 나 그래서 시간 계산을 그렇게 한 거예요. 2시간 잡은 게. 과학자들이 새로운 현실을 맞이해서 어떻게 지금 내가 배운 것들 혹은 지금 현실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조리한 모순들, 변칙들 이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away from을 얘기했지만은 우리들이 이걸 보편적인 어떤 그 교훈이랄까 여기서 배울 점이라고 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은 끊임없이 내가 새로운 것을 배웠을 적에 무엇을 내가 지금 버려야 되느냐. 나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가운데서 버릴 게 뭐냐. 내게 있는 무엇을 버릴 것인가 하는 문제.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청산이 안 되기 때문에 혁명에도 나가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적체돼 있고 버리지 못하는 것들 계속 그 붙잡고 있으려는 것과 버리려고 하는 것 간의 갈등도 계속되고 또 하나는 오픈 엔디드를 얘기하고 있어요. 열려있는 상태로 끝났다. 그래야 후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후대 문제를 다음 문제를 열 수가 있다. 이게. 우리가 오픈된 상태로 이 후세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게 뭐겠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토록 했다라고 하는 점을 끝맺음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멋있는 마무리여가지고 이게 감동적인 것 같아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이 책의 제목을 듣는 순간부터 가슴이 뛴다, 압도돼가지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발표셨습니다. 우리는 과학이 절대 진리를 향해서 전진한다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믿음을 이제는 거두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마음에 드는 이유가 과학의 가장 큰 목적이 진리를 추구하는 인상을 줄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진리를 위해서 나간다면 과학의 가장 큰 목적이 진리 추구다. 그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면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진리 추구가 아니라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그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나름 생각하기 때문에 쿤이 얘기하는 거두어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에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쿤의 스타일, 라이딩 스타일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칼 세간이나 페이먼 같이 좀 대중적으로 쉽게 썼으면 더 설득력 있고 읽는 사람도 부담이 적고 재밌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박사 논문 같이 써놓으니까 이게 상당히 읽는 사람들이 중간에 몇 번 시작하다가 오히려 앞에 에세이가 사실은 더 재밌고 쉬웠어요. 근데 뒤에 본문 들어가니까 이건 무슨
옛날 60년대 논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단어도 상당히 좀 요새 단어가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약간 좀 거부가 나더라고 사실은 이 흥미를 잃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 좀 그 스타일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어요. 오히려 칼 세이간 같이 썼더라면 아마 사람 베스트셀러가 더 됐을 건데. 예, 그런 이 책 많이 팔렸어요. 정말 인용한 거 비해서 좀 덜 팔린 셈이지. 이 책을 책꽂이에 아주 오랫동안 오, 갖고 야, 있었는데 정말 오래돼 보이네요. 정말 거기 이대 누가- 출판사에서 나온 책일 것 같은데. 몇 년도판이에요? 이게 이화문고에서 나온 맞아요. 이대 아. 출판사가 그렇게 형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번역 정말 이게 62년도 아. 거랑 네. 70년도 입판된 거 병합한 거 네.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띄엄띄엄 읽어서 그 제대로 읽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강희 목사님께서 이거 하신다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일단은 이 혁명이란 말이 저를 많이 끌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뚜루를 못했어요. 중간중간에만 조금씩 읽었고요. 근데 오늘 그 마지막에 저한테 딱 왔는 키워드가 확률이에요. 그 확률이란 말이 저한테는 항상 제 인생의 과제거든요. 매번 저한테 개인적 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이게 될 확률이 얼마일까? 저는 그러니까 거의 확률을 짊어지고 사는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제가 지금 앞서가셨네.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확률 통계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핫한 수학 네. 아니에요? 지금 현재 가장 확률 네. 통계가 제일 네. 많이 모든 분야에 쓰이다 보니까 특히 물리학 그리고 이제 컴퓨터도. 컴퓨터도 그렇고 확률 통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통계 쪽을 이제 통계 책을 썼거든요. 이 주립대학 교과서를. 근데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저한테 와 닿는 것이 확률이 닿았고 인문학적으로는 설득이 닿았어요. 제 과제는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빨림을 설득한다는 뜻이 아니라 아까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목으로 다 본다. 자폐아를 볼 때에도 엠퍼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살아가는 그 과제가 인생의 화두가 항상 확률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설득하면서 공존하는가. 그 두 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늘 온 거가 저한테는 많은 문제를 줌과 동시에 많은 걸 풀어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확률 가르치시는 수학 교수님이시니까 네. 그 확률론 누가 처음 그 기초를 놨는지 그것 굉장히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기초를 놨다기보다 저는 확률을 어떻게 어프로치했냐면요. 일단은 확률이라는 거는 세상이 좁은데 그 안에 무한이 들어있다는 개념이에요. 저한테는 확률이 0과 1 사이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그 incommensurable,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건데 확률은 모든 게 0과 1 사이면서도 0과 1 사이에 그 안에 irrational, rational number가 다 들어가니까 제가 제일 먼저 확률하면서 떠오른 사람이 칸토르였어요. 독일의 수학자. 네, 칸토르는 그 0과 1 사이를 무한으로 봤거든요. 왜냐하면 0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무한이 있으면 무한대가 된다. 그런데 무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저는 0이거든요. 칸토르 셋이. 왜냐하면 0과 1 사이에 있는 거를 3분의 1을 떼어낸 거 양쪽에 남았잖아요. 거기서 또 3분의 1 떼어내고 계속 떼어내면 그 매저가 0이 돼요. 그렇지만 존재는 무한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확률의 최고자가 누구냐 이런 것보다도 제가 이렇게 확률을 이제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에서 처음
확률 공부를 배웠는데 제 경험이 제가 처음으로 인생에 태어나서 67점을 받았어요, 점수를. 그래서 나 이제 쫓겨나는구나. 조교도 못하고 한국으로 가야 되나 보다 그랬는데 다른 학생이 저한테 와서 이 독일 출신 선생님 점수를 50점 넘은 애가 없는데 네가 처음으로 67점. 나한테가 와서 얘기를 해주고 저는 울었어요. 근데 선생님 네 이름 어떻게 제 이름이 스펠링이 이상하잖아요. 네 이름 어떻게 읽어? 그래서 저는 제가 낙제를 해서 선생님이 나를 찍어서 이렇게 물어보는구나. 모멸감을 느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였고 그래서 이제 확률이라는 거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배우면서 그 확률과 그 칸토르가 사실은 지도교수한테 쫓겨나고 정신병원에서 죽었거든요. 처음으로 나중에 영과 일 사이 그거를 그 사람 이론이 무한에도 급이 있다 그 얘기 해갖고 잘린 거거든요. 무한이 무한이지 무슨 급이 있냐. 근데 그것처럼 이제 아까 비교 불가한 그 파트를 들여온 거예요. 그 숫자 3개 넘버 티어리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확률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자세한 역사적인 건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서로 재밌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밤을 새도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어떻게 오늘 저기 첫 시간 어떠셨는지요? 좋았지요? 네, 성공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유, 발표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렇죠? 예, 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예. 네, 우리 저기 발표해 주신 강은호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쳐드리고요.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한두 달 후에 또 다음 슬포점이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함께 해주시고, 예, 그때 뵐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반가웠고요. 네. 다음에 함께 또 만나서 밤을 새우면서 얘기하는 시간 또 갖겠습니다. 예, 아쉽지만 여기서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